우리를 가장 빠르게 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자분을 침대에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주 정말 빠르게 전신의 근육이 빠지고요, 정말 생의 기본적인 능력들이 떨어지고 사례가 걸리고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슬프게도 아주 편안하게 있으면은 그 기능을 아주 빠르게 잃어가는 생명체예요.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필요해요. 네, 안녕하세요. 전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휘승이고 인클리닉에서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살이 안 빠지는 형에 대해서는 고민이 별로 없고 마른 비만도 별로 고민이 없으시네요. 식탐과 폭식염, 이제 포만감을 채워도 단계 계속 당겨요. 과자, 야식 먹고 나면 후회하는데 또 먹게 돼요. 이거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대부분의 폭식형들의 그 타입이 충동적으로 뭔가를 드세요. 근데 충동이라는 거는 대부분 어떤 의지나 어떤 우리 어떤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자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충동적으로 폭식을 하는 것도 뭔가 트리거가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좀 외롭거나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죠. 그런데 자책이라는 감정도 굉장히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면 다시 또 먹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폭식은 실제 음식들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고 세로토닌을 올리고 엔돌핀까지 올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폭식이라는 거 많이 먹으면 우리의 감정이 무뎌져요. 여러분들의 뇌는 이미 내가 어떤 음식을 폭식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조금 나아지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는 정말 살고자 이걸 선택하는 게 내가 가장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항상 저도 진료실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인데, 의외로 우리는 먹어줘야 돼요. 이 먹어줘야 된다는 게 아무거나 먹어줘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우리의 뇌가 폭식에 대해서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폭식을 반복하시는 분들은 계속 굶다가 폭식을 하세요. 그러면 스스로는 나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굶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 포만감 호르몬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되게 음식을 지방으로 잘 저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충동이 있는 거는 결국 임신과 출산, 또 이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만감 호르몬이 낮다라는 거는 지금 생존에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많이 먹고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뇌가 높은 가중치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분들은 포만감의 호르몬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제가 늘 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포만감의 호르몬은요, 단백질이랑 수용성 식이섬유랑 지방이에요. 이거 지방 단독도 아니고요, 탄수화물 단독도 아니고 이 세 가지의 조합이 많이 나오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포만감의 호르몬을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폭식을 하더라도 폭식에서 오는 도파민이 감소하게 돼요. 평소에 100이었다. 여러분들이 굶었다가 먹는다. 그럼 150, 200이 나와요. 그런데 포만감의 호르몬을 만들고 폭식을 한다. 그러면은 그 도파민이 50, 60으로 낮아지게 돼요. 이후에 점차 그 폭식에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학습하는 거예요. 폭식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뇌가 그게 생존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는 이런 행위를 해야겠다라고 프로그램화된 거고, 이걸 우리는 역으로 다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리 전에 저는 폭식을 더 해요. 그건 항상 여러분들이 만성적으로 뭔가 부족하게 포만감의 호르몬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배란기를 지나서 이제 생리 전이다라는 거는 실제 우리 몸은 임신일지 아닐지 몰라요. 근데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더 많은 단백질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 그때는 체온도 오르고요, 그 자궁 내막도 두꺼워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에너지원들이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생리 전쯤에 항상 이런 폭식이나 갈망이 온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성적으로 뭔가 좀 부족하게 먹고 있지 않은지를 보셔야 되고, 오히려 그때는 조금 더 먹어주세요. 좋은 음식들로 아침에 챙겨주시면은 갈망의 신호를 조금 덜 보낼 겁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젊은 세대 20, 30대 비만과 당뇨병 유병률이 엄청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30대 중에 당뇨병 전 단계가 5분의 1 이렇게까지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비율도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환자분들도 작년에 이제 대학병원으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20대 남자였는데 거의 한 2, 3년간 체중이 한 3, 40kg 찌면서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숨도 차고 막 뭐 아무것도 못 먹고 며칠간 그렇게 지냈대요. 실제로 생각하는 그런 당뇨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일단은 입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원에 바로 해서 이제 검사를 쫙 했는데 당뇨병에서 케토 산증까지 온 정도로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오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뇨가 생기면 목이 자꾸 마릅니다. 그리고 체중은 계속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먹고 더 마시려고 해요. 근데 목이 자꾸 마르니까 그냥 물을 마시지 않고 탄산음료, 주스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해서 막 마셔요. 그럼 혈당이 200, 300 이 정도가 아니라 뭐 800, 900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몸 안에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제 그런 상태로 입원을 해서 이제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한 3, 4일 치료해서 많이 회복이 됐었는데 이제 그분은 결국 이제 퇴원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인슐린을 하루에 한 4번 맞으면서 지냈는데 체중이 너무 많이 쪘으니까 그런 거를 좀 감량을 하고 약물 치료랑 이제 음식 조절하는 거, 탄수화물 적게 먹으면서 단백질 잘 챙기고 운동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거의 1년 만에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이제 15%에서 거의 정상까지도 회복이 된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대사가 확 안 좋아졌다가 또 관리만 잘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갱년기 이후 여성분이었는데 자기가 진짜 할 수 있는 다이어트는 다 해봤대요. 근육이 정말 없고 지방만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살이 그냥 안 빠진대요. 그래서 딱 그냥 몸 상태가 이제는 정말 생존 근육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 흡수 시켜야 되니까 위장관 근육은 남겨놓고 걸어 다녀야 되니까 팔다리 근육은 정말 있는 정도로 근육은 없고 체지방률은 되게 높은, 그리고 정말 안 먹어요. 자기 하루에 한 끼 먹는데요. 그런데 살이 안 빠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는 개체의 어떤 그 생존에 대한 생애 본능과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지내셨던 것 같아요.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에게 좀 이야기를 드렸죠. 이게 그 제가 진료실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나그네 그 외투를 벗겼던 건 이게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었다. 본인의 어떤 그 몸을 좀 보살펴주자라고 해가지고 일단 필요한 만큼 좀 먹게 해드렸어요. 먼저 단백질이나 이런 뭐 식이섬유나 지방을 좀 먹게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 그런 운동은 얼마나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근육이 진짜 하나도 없고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통이 되게 심하게 생기시는 분이어서 그럼 되게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연구들에서도 운동했다가 근육통이 생기면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지방 연소에 더 불리하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잘 드시고 밥 먹고 나서 스쿼트 한 20개, 30개 정도 하시고 한 10분, 15분 산책을 하시자. 그냥 이 정도로만 했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계속 좀 봐드렸죠. 왜냐면 그렇게 하루에 한 끼만 먹게 되면은 이 보상적 식욕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좀 제대로 먹기 시작하면은 그런데 이 보상적 식욕 좀 내려와요. 원래 순서대로 한 거죠. 먼저 줄이고 뭔가 애동한 게 아니라 먼저 먹게 한 다음에 좀 줄여가는.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불안해하긴 해요. 처음에는 약간 체중이 당연히 늘어나거든요. 근육이 늘어나면서. 그런데 그렇게 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근육량은 한 2, 3kg가 늘어나고요. 체지방은 한 4, 5kg가 빠졌어요. 본인도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나 지금 되게 할만한데 살이 빠지고 근육이 늘어난다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원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몸의 상태까지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헬스장을 가거나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먹고 움직이기만 해도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몸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의 식욕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다듬어 준다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우리 몸은 그 타고난 자신의 그 웰니스 포인트를 향해 가요. 물론 거기에서 뭔가 내가 더 멋있어 보이고 싶다면은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식단이나 운동이 또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비만인 상태에서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를 좀 이해하고 나에게 좀 맞는 생활 양식을 하면은 충분히 더 아름답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그분을 통해 저도 느꼈어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 특히 젊은 세대 탄수화물 섭취량이 되게 많아요. 우리 잘못은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것들에 탄수화물이 많아요. 이걸 우리가 제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아침에서 탄수화물 좀 걷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 첫 번째 식사에 그러면은 탄수화물 걷어내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지방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탄수화물과 단백질이라는 거대 영양소 밸런스가 조절이 되게 되고요. 아침 첫 번째 식사는 특히 우리 혈당에 민감해요.
그래서 아침 혈당이 되게 안정이 되고요. 이거는 점심 혈당까지도 한 70에서 90% 낮출 수가 있어요. 세컨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식후 산책. 진짜 좋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날씨도 좋고 꽃도 피었으니까 한번 걸어주시면은 약간 몸도 달라지고 기분도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자기 전에 먹는 거를 좀 피하는 게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잠을 자기로 한 시간부터 최소 2시간 식사를 뭔가 하시거나 그러면 다음날 컨디션까지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위에 남아있는 상태로 잠에 드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러다 보면은 위산이 역류하고 그러면 속이 쓰리고 불편하고 잠에서도 사실 중간중간 많이 깨게 돼요.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 또 피곤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컨디션이 좌지우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2시간 이상은 식사 가능하면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수분 섭취를 잘 챙겨주는 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챙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그래도 한 사람당 1.5에서 2리터 정도는 하루에 드셔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 그게 잘 챙기기가 어렵고 수분 부족, 탈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런 물로 섭취하는 부분이 아니라 또 음료나 우리 너무 커피, 다른 그런 음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로 섭취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물 섭취를 하루 종일 신경 써주시면 이 피부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화도 더 잘 되는 그런 것을 느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물 잘 드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내용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런 방법으로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다. 전해질이라는 거는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렸다거나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최근에 저탄수식을 시작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어서 보충을 해주는 목적이라면 맞지만, 일반적으로요 그 위를 가장 안 좋게 하는 건 짠 음식이에요. 우리나라 위암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굳이 더 나트륨을 넣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 짧게 드실 때 뭘 먹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이랑 식이섬유, 지방,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 밸런스가 좀 맞춰져 있는지를 보시고요. 짧게 먹었는데 그 텀이 길어지게 되면 살은 굉장히 많이 빠지긴 해요. 그래서 그 짧게 먹을 때 최대한 포만감 호르몬을 줄 수 있는 식단으로 좀 구성을 하자. 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만 추가하자면 그 먹는 시간?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식사하다 보면 정말 후루룩 먹다 보면은 진짜 빨리 먹어요. 좀 천천히 이제 하나하나씩 먹는 습관을 좀 길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식이섬유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는 순서로 좀 그런 순서를 지켜보는 거,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혈당 변동성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어떤 그 호르몬 상태랑 안 맞는 게, 코티졸이 높아져 있는 상태는 혈당을 빨리 올린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식사 후에 걸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뇌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음식이 내 혈당을 올리고 내 이 불안한 감정을 조금 낮춰줄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그 음식에 대한 충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예 소구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충동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나는 식사 이후에 걸어주는, 그리고 평상시에 나는 이제 근력 운동을 좀 해야겠다. 우리의 혈당 처리 능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자자. 이 정도가 저는 가장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시간 지나면 또 좋아지십니다.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자꾸 지방이 재배치가 돼요. 허벅지랑 엉덩이에 쌓이던 지방이 배로 가거든요. 일상생활 중에 일단 활동량을 좀 늘려보시는 거, 그리고 또 단백질 잘 챙겨 드시는 거, 그런 게 이제 폐경 이행기 그때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만성지방도 같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복부 둘레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양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은 이유가 진짜 도움이 된다면 되겠지만 그런 게 아직은 좀 부족한 영양제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이제
골 감소증이나 골 다공증에서 칼슘하고 비타민 D는 너무 이미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골 감소증이 있는 분들에게서도 보험 적용이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제일 수 있을 것 같고, 대사증후군이나 이제 뭐 그 중성지방이 올라가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나 HDL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가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근거들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일단 아마 제일 추천을 많이 할 거예요. 다만 이게 지용성 비타민이어가지고 뭔가 이 기름진 식품을 먹은 이후에 드시는 게 흡수율을 올려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그냥 이렇게 드시면은 거의 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나 비타민 D 먹는데 왜 이렇게 낮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용성 비타민이다 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메가3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그 제품 연구 개발이 되면서 괜찮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메가3도 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레아틴 정도? 특히 여성 중에 좀 근육량이 좀 적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운동하기 전이나 혹은 뭐 꾸준한 복용 3에서 한 5g 정도, 특히 우리나라는 그 근감소성 비만이 많기 때문에 복용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디 여행 가면요 이것저것 다 주워 먹어봅니다. 새로운 거 나오면은 한 번쯤은 다 먹어봐요. 그냥 건강하게 먹는 법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그냥 맛으로서 음미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약간 좀 왜곡된 충동이 있어서 반복해서 먹는 이거만 없으면 저는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한 번씩은 마시고 이런저런 술 마셔보지만 막 이게 없어서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정도로 즐기자라는 거고, 그러려면 저는 그런 음식들은 최대한 그냥 후식으로 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식사를 대신하지 않고 막 굶고 기다렸다가 먹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밥 먹고 그런 다음에 후식으로 먹으면은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이 포만감 호르몬이 올라와 있으면은 그냥 얘네에 대해서 미각이 주는 도파민만 분비하지 왜곡된 이 생존에 유리해서 주는 도파민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후식으로 먹자. 내 몸을 고생시키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자분을 침대에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주 정말 빠르게 전신의 근육이 빠지고요, 정말 생의 기본적인 능력들이 떨어지고 사례가 걸리고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슬프게도 아주 편안하게 있으면은 그 기능을 아주 빠르게 잃어가는 생명체예요. 그리고 생명체라는 것의 어떤 그 기본 전제가 뭐냐면 외부 환경에 대해서 나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당연히 우리가 견딜 만한 것이어야 돼요. 내가 이거 소화 시간 좀 길어지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장기는 더 움직여줘야 되고요. 우리의 위장관도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잡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씹는 시간 자체부터 더 오래 걸려요. 이게 우리가 식사 시간을 길게 하자는 거 좋다는 거 아마 다 알 거예요. 너무 좋은 데이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먹자가 안 되는 이유가 씹을 거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빵은요 우리가 아무리 천천히 먹으려고 해도 그냥 입에 넣으면 녹기 때문에 천천히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귤이나 뭐 보리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 안에 뭐 베타글루칸 같은 좋은 식이섬유가 있고 미네랄 뭐 이런 거, 그걸 떠나서도 씹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식사의 시간을 늘려주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대사적인 이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잡곡을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하는 거고요. 붉은 강낭콩 같은 거 생으로 막 100개 이렇게 먹으면 실제 그 독성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도 우리는 붉은 강낭콩을 생으로 그렇게 씹어 먹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보통 전통적인 조리법을 하죠. 그래서 콩을 우리가 다 보면은 밥에 넣어 먹거나 쪄서 먹거나 그렇게 조리를 해 먹어요. 그랬을 때 이게 실제 우리에게 문제가 될 만큼 옥사살 같은 것들이 뭐 남아있나? 라는 걸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린존 있죠. 장수하는 분들, 그분들의 식사를 보면은 그런 콩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여러 나물류도 우리가 그거를 생으로 먹지 않아요.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 조상들이 그걸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많은 이제 뭐 시금치나 콩이나 여러 가지 야채나 채소들에 대해서 조리법을 했을 때 그런 흔히 말하는 피트산이나 옥살산 이런 이제 것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봤더니 거의 없어요. 이게 우리가 뭔가 혼란스러운 데이터들을 보면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줄이는 거는 약간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다고. 여러분이 좀 안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저도 하나 44번. 빵빵.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치즈. 31번 31번.
정말 감사합니다.